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 산업기사 회로이론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회로에서 전압이 EM의 코사인 오메가 t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인덕턴스 L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우리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기본 공식은 WL이라고 쓴다면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L I 제곱이죠. 전류의 제곱. 이렇게 하면 L의 축적 또는 저장되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류 값을 줘야 되는데 이 출제자는 지금 전압을 제시해 줬어요. 그럼 이 전압을 가지고 우리는 전류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코일에서 전류 구하는 공식을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L에 흐르는 전류는 L분의 1의 인테그랄 그 L에 걸리는 전압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L분의 1에 자, 전압은 EM의 코사인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전류 값을 찾아서 여기 i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셔서 이렇게 뭐 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겠지만 거의 변하지 않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상 그냥 암기를 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실제 4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풀어보시면 되겠지만 답만 기억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값이 작을수록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RL 직렬 회로에서는 우리가 시정수라고 한다면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과도 현상은 L이나 C 때문에 생기죠. R에 의해서는 과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L과 C에 의해서 바로 과도 현상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L 값이 과도 시정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이 L이 많아지게 되면 시정수가 커질 거고 과도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고요. L이 작아지게 되면 시정수가 작아질 거고 과도 현상도 적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정수가 과도 현상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기가 길어진다는 거고요. 작을수록 과도기가 짧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시정수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정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면 결국 과도 현상도 짧아진다는 거죠.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세 번째, 대칭 3상 교류에서 선간전압이 100V, 한 상의 임피던스가 5에 45도, 부하를 델타 결선했을 때 선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일단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선간전압을 줬습니다. 자, 선간전압 VL이라고 할게요. 선간전압 VL이 100V. 그 다음에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가 5라고 줬어요. 위상은 45도인데 어차피 우린 지금 위상까지 고려할 건 아니고요. 크기만 구할 거니까 임피던스 크기 Z가 5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의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조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3상 계산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3상을 계산할 때는 전압이든 전류든 선과 상으로 구분하셔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항상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상에 대한 임피던스죠. 선 간 임피던스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상에 대한 임피던스니까 우리가 임피던스 가지고 뭔가를 계산할 때는 항상 상을 기준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전류를 지금 구하라고 물어본 건데 이 전류를 내가 오음의 법칙을 쓰겠다. 그러면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상에 대한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에는 당연히 상전압이 들어가야 되고 이 전류도 상전류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상전압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어때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100V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5, 상전압은 100.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20A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 구한 거냐? 상전류 구한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는 선전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계산된 20A의 루트 3배를 하시게 되면 이게 선전류가 되는 거고요. 이게 계산하시면 대략 34.6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죠.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적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구하랍니다. 우리 일단은 키르요프 법칙에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키르요프 법칙은 1법칙과 2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전압 법칙과 전류 법칙이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키르요프 법칙은 회로 소자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선형 소자든 비선형 소자든 시변이든 시불변이든 모든 회로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키르요프 법칙은 모든 회로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이 법칙은 집중 정수 회로에 적용됩니다. 자, 우리 한글말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집중 정수 회로에만 적용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집중 정수 회로에 적용된다. 제가 모든 회로에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시변이나 시불변에 관계받지 않고 적용됩니다. 맞죠? 회로 성격에 상관없다 그랬어요. 세 번째, 선형, 비선형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4번을 보시면 선형 소자로만 이루어진 회로에 적용된다. 아니죠. 선형 소자도 되지만 선형이 아닌 경우도, 비선형 경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것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선형 소자에만 적용되는 것은 키르요프 법칙이 아니고 중첩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첩은 우리가 선형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는 굉장히 긴데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4단자 회로망에서 가역 정리가 성립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한마디로 4단자에서 가역 정리가 안 되려면 성립이 되려면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그중에 안 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눈에 딱 띄는 부분이 AB-CD가 1이다. 요거는 잘못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6번 대칭 육상. 육상이네요. 우리 주목할 만한 부분. 육상. 성형 결선에서 상전압이 240일 때 선간전압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육상이 나오면 땡큐죠. 시험에 육상은 선이나 상이나 같습니다. 따라서 상전압이 240이면 선간전압도 240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성형결선, Y결선 말하는 거고요. Y결선에서 만약에 선간전압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원래는 2배의 사인 n분의 파이 여기에 상전압을 곱한 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상전압의 요만큼의 배수로 나타나는 게 선간전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n이 바로 상수잖아요. 지금은 육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사인 육상분의 파이 곱하기 상전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6분의 파이라는 게 바로 30도를 말하죠. 라디안에서 6분의 파이가 30도입니다.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럼 2분의 1과 2가 약분되니까 없어지면 결국 상전압만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상일 때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육상만 딱 주목하시고 육상 나오면 선이나 상이나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1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이 얼마냐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전압원이 하나 있고요. 전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이 하나 있는데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전압원, 전류원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중첩을 이용해야 되죠. 중첩을 이용해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찾아서 그
그 전류와 저항을 곱한 만큼이 V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첩을 쓰기 위해서 전압원과 전류원 중에 하나만 우리가 전원으로 볼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자,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으로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원을 하나 각각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계산을 하는 게 중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중첩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 전압원과 전류원 사이에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저항이 이렇게 들어있다거나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수한 경우가 됩니다. 참고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전압원이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전압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저항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압원과 전류원과 저항이 있더라. 자, 이런 경우는 전압원, 전류원이 직렬 연결된 상태죠. 이렇게 직렬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중첩을 사용할 때 전류원을 개방해 버리게 되면 폐회로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럼 폐회로 구성이 안 되면 이 전압원으로부터 부하의 전류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류원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이 전압원을 단락시켜 놓기 때문에 폐회로 구성이 되니까 그때는 이 전류가 여기에 흐른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압원과 전류원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중첩을 쓸 필요 없고 전압원을 무시하고 그냥 단락된 거로 보시면 끝납니다.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 전류원의 전류가 그대로 여기에 흐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전압원이 이렇게 하나 존재하는데 이 옆에 병렬로 전류원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전압원으로부터 계산할 때는 전류원을 개방하는 거죠. 이 가운데를 개방하더라도 바깥쪽으로 폐회로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 전압원으로부터 저항에 전류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전류원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전압원을 단락시켜 버리게 되면 이 단락된 쪽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저항으로 이 전류원에서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병렬돼 있을 때는 뭐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전류원을 무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꼭 특수한 경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압원, 전류원이 직렬 연결돼 있을 때 중첩을 쓸 때는 전압원 무시, 전압원, 전류원이 병렬일 때는 전류원 무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없는 거로 봐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 회로 보시면 전압원과 전류원이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류원을 무시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를 따로 구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전압이 그대로 여기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중첩을 쓰거나 그럴 필요 없이 정답은 2V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을 보시게 되면 회로에서 컨덕턴스 G2에 흐르는 전류 I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G1이 30, G2가 15라고 줬고요. 얘가 30, 얘가 15. 그리고 지금 전류원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15A하고 얘는 30A입니다. 우리가 전류원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병렬로 돼 있으면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합칠 때 주의하실 것은 전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 15A,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30A.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 합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크니까 당연히 얘가 기준이 돼서 30A에서 15A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원을 하나로 합쳐버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아래쪽 방향으로 15A가 흐르는 이렇게 하나로만 우리가 합칠 수 있다 이 얘기죠. 얘가 G1, 얘가 G2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30A짜리하고 15A 두 전류원을 하나로 합쳤다 그겁니다. 근데 아래쪽 방향이 크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15A가 흐를 거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5A가 이렇게 나오다가 갈림길을 만나면 일로도 흐를 거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때 G2에 흐르는 요 전류를 I2라 가정한다면
요게 얼마인지 구하세요라는 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네요. 자, 밑에 써볼게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I2를 구한다면, 자, 원래 저항을 이용할 때는 전류 분배는 분자에 상대편 저항을 올려놓는 게 맞죠. 그러니까 G2를 이게 뭐지? 저항이 R2라면, R1과 R2라면 분자에 R1 상대편 저항을 올려놓는 게 맞지만 컨덕턴스는 저항의 반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G1, 자, G1 플러스 G2에다가 전체 전류를 곱하신 다음에 이 분자에 I2를 구하면 자기 자신 거 G2가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컨덕턴스가 아니고 저항이라면 I2 구하면 여기 R1이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편께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컨덕턴스는 자기 자신께 올라간다. 자, 그럼 G1과 G2가 얼마냐? 30, G2는 15, 그 다음에 G2가 15, 전체 전류가 15A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 숫자는 여러분께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비정연파 교류를 나타내는 식이 뭐냐. 우리가 비정연파라는 것은 바로 외형파라는 거고 얘는 여러 가지 성분이 합쳐져,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무수히 많은 주파수가 합성됐다. 무수히 많은 주파수가 합성이 돼서 비정연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주파수가 0인 성분도 있을 거고요. 기본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가 나타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바로 주파수가 없는 성분을 우리 뭐라 그래요? 직류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직류 성분이죠.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게 말 그대로 기본파가 되겠고요. 자, 기본파의 정수배로 나타나는 게 고조파가 되겠죠. 그래서 2배면 2고조파, 3배면 3고조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게 바로 비정연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분과 기본파와 고조파의 합으로 비정연파를 표시하겠다. 이게 바로 퓨리의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파와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들어가는 건 없는 거니까 일단은 플러스가 되고요. 교류분이 아니라 직류분이 돼야 되니까 기본파, 직류분, 고조파. 네, 1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 다음 10번을 보겠습니다. 전압이 다음과 같고요. 전류 I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단상 교류 회로의 평균 전력 구하랍니다. 평균 전력. 자, 평균 전력 그러면 이게 결국 뭐예요? 소비 전력 구하라는 얘기고요. 결국 유효 전력 구하라 이 얘기죠. 유효 전력 P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먼저 전압을 보시면 이렇게 전압이 묶여 있잖아요. 전개를 해볼까요? 자, 전압 V는 전개해 보면 V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그 다음에 V 곱하기 사인의 3 오메가 T 그 다음에 전류 I는 그대로 I의 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나오네요. 자, 지금 전압은 기본파와 3고조파가 섞여 있는 비정연파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분이 섞이는 비정연파에서 우리가 유효전력 구할 때는 유효전력은 같은 성분끼리만 구한다라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압은 지금 기본파가 있고요. 기본파. 여기 오메가 앞에 3이 곱해져 있다는 건 3고조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류는 지금 오메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파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효 전력은 같은 성분끼리만 나온다는 것은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전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전류가 3고조파가 없는 관계로 전압도 얘는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네, 기본파만 가지고 전력을 구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유효 전력은 기본적으로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유효 전력인데 이때 여기 전압과 전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시료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무슨 값이에요? 요 맨 앞에 있는 건 바로 최대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VI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값인 관계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셔야 시료값이 되는 거고요. 전류도 전류 I를
루트 2로 나누셔야 실효값이 되고요. 코사인의 세타인데 요 세타는 전압전류 위상차가 됩니다. 얘도 오메가 t 뒤에 아무것도 없고 오메가 t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상이 0도, 0도. 그럼 위상차도 0도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루트 2 곱하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코사인의 0도는 1이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유효 전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의 VI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각상의 전류가 A상이 30의 사인 오메가 T, B상은 이렇게 나왔고요. C상도 이렇게 나왔네요. 영상분 전류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일단 영상분 구하는 공식부터 볼까요? I0 영상분이라고 한다면 영상분은 3분의 1에 3상을 다 더하는 거죠.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다시 말하면 요 A상, B상, C상 전류를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이게 바로 영상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A, B, C 세 개를 모두 더하려고 가만히 봤더니 일단 크기는 똑같아요. 얘도 30, 얘도 30, 얘도 30. 그런데 B상과 C상을 잘 보시면 B상은 위상이 마이너스 90도, C상은 플러스 90도. 그럼 B하고 C는 크기는 똑같은데 위상이 몇 도 차이 나느냐? 180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하나는 마이너스 90, 하나는 플러스 90이니까 실제 차이는 180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 위상차가 180도라는 얘기는 서로 정반대라는 얘기니까 둘이 합성한 값이 얼마냐? 크기는 똑같고 위상이 반대네요.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요. 항상 여기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꼭 B상과 C상이 하나는 마이너스 90, 하나는 플러스 90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BC 더한 건 0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 그럼 결국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3분의 1에다가 A상 전류만 적용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 A상 전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10으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크기는 10에다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시면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된 전류의 페이저가 I1이 이렇게 나왔고요. 요게 크기죠? 크기는 10이고 요 각 표시가 돼 있고 요게 위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와 각도를 줬어요. 이때 I1과 I2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 공학용 계산기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요걸 계산기로 누르면 끝나는 거죠. 요거 계산기 누르시고 이거 계산기 눌러서 더해버리면 그냥 답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풀 것도 자주 할 것도 없어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게 되면 대칭 좌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랍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불평형 3상 Y결선에 비접지식 회로에서는 영상분이 존재한다. 이상하네요. 비접지식일 때 영상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영상분이라는 건 뭡니까? 접지식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틀린 거 1번이 틀렸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14번 사인 t와 코사인 t를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이것도 뭐 기본적인 라플라스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인 t 예를 들어서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선형 정리라는 게 성립이 되죠. 사인 t를 라플라스 하시고 코사인 t를 라플라스 하셔서 더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곱하기잖아요.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는 건 선형 정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인 t에 곱하기 코사인 t를 이대로 라플라스 변환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인 t를 라플라스 하고 코사인 t만 라플라스 한 다음에 둘이 곱하기니까 곱하면 되느냐? 이렇게 구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더하기나 빼기일 때만 선형 정리가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인 t, 코사인 t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라플라스 하기 전에 라플라스 변환하기 전에 우리가 사인 t와 코사인 t를 변형해 보면 삼각함수 정리해서 우리가 사인 t, 코사인 t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사인 2t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이 얘기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자, 라플라스 해보시면 자 2분의 1에다가 얘를 라플라스 하는 거죠. 그럼 사인 라플라스 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t 앞에 있는 게 오메가죠. 오메가의 제곱 분의 사인은 뒤에 게 올라가니까 2가 올라가면 되겠네요. 여기 2분의 1하고 2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남는 것은 s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비정연파죠. 외형파 또는 비정연파. 이때 시료값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요 앞에 있는 7은 직류분이고 요거는 지금 오메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분과 기본파가 섞여 있는 비정연파라는 거예요. 그럼 비정연파에서 시료값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시료값을 찾아서 합해서 루트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한다면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자, 비정연파 시료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말로도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래서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시료값에 제곱을 한 다음 합을 하고 제곱근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길지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파형에 대해서 시료값을 찾아서 제곱을 하고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루트 씌워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비정연파의 시료값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전류 I에 대해서 시료값을 구하라. 자, 맨 앞에 직류분은요. 이 자체가 시료값도 되고 최대값도 되고 평균값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류분에 대해서 시료값을 찾아라. 그대로 7이 시료값이에요. 근데 기본파는 맨 앞에 14.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최대값을 말하는 거죠. 그럼 최대값이 된다는 건 시료값이 되려면 루트 2로 나눠야 되니까 14.1을 루트 2로 나누셔야 시료값이 됩니다. 그럼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각각의 시료값을 찾았어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제곱. 요거 제곱, 얘도 제곱. 그 다음에 합을 하라 그랬으니까 더하란 얘기고 마지막에 제곱근 씌우세요. 루트를 씌우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들기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숫자 계산은 여러분이 눌러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16번. RLC 직렬 회로에서 임계 제동 조건이 되는 저항값이 얼마냐? 이건 당연하네요. 2 루트 C분의 L. 그죠? 요렇게 요 값과 같으면 임계 제동 또는 임계 진동이 되겠습니다. 17번. 정연파 교류 전류에서 시료치를 계산하는 식을 구하라. 자, 우리가 정연파에서 시료값 구하는 방법. 원래 공식은 뭐죠? 전압이든 전류든 똑같죠. 지금 전류로 나왔으니까 전류로 본다면 전류 I에 대해서 시료값은 주기 T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전류 순식값을 적분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평균값이죠. 평균값. 전류 순시치를 갖다가 적분한다는 건 면적을 구한다는 거고 그 구간으로 나누겠다는 건 평균치를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식값을 제곱한 다음 루트를 씌워버리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시료값이 됩니다. 시료값. 그럼 원래는 이게 시료값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얼떨결에 루트만 생각나가지고 시료값 물어보니까 바로 2번 찍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2번은 여기에 2가 들어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럼 2번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답이냐?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양변을 제곱해버리게 되면 여기 루트가 벗겨지면서 제곱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18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은 회로의 영상 임피던스 Z01과 Z02가 각각 얼마가 되느냐. 자, 영상 임피던스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일단 그러면 영상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부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차 영상 임피던스 Z01, 2차 영상 임피던스 Z02,
자, 이거 구하는 방법. 먼저 1차 영상부터 보시면 루트 예, 위에서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구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A, B, C, D 이렇게 하면은 1차 영상 임피던스가 되겠고요. 자, 2차 측에서 바라본 2차 영상 임피던스는 요 A가 내려오고 D가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 외우셨죠? 그래서 A가 내려오니까 AC분의 BD라는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1차 영상 구하는 방법, 요게 2차 영상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 그럼 이걸 구하려면 우리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ABCD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4단자 정수 ABCD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뭔가 모양 이상한 게 나오면 우리는 T형 회로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그럼 T형이 되려면 여기에 뭔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돼. 근데 원래 없는 거니까 0이 있다고 보면 되죠. 여기는 4, 여기가 5, 여기가 0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4단자 정수 ABCD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를 구하세요. 1 플러스 얘가 공통인 거죠. 이게 공통이 됩니다. 그래서 A 구할 때는 1 플러스 공통분의 앞에 거, 그래서 5분의 4가 되죠. 그럼 통분하시면 5분의 9가 되겠네요. 이게 A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원래 B는 T형 회로 기준으로 위에 둘이 더한 다음에 밑에 거 분의 위에 둘이 곱한 거죠. 그런데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결국 더할 것도 없고요. 곱해도 0이 돼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위에 4만 남는다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원래 4 더하기 0 밑에 거 공통 5분의 4 곱하기 0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결국 0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 남는 건 이렇게 4만 남는다 그 얘기. 그 다음에 C를 구하세요. 그러면 공통의 역수 5의 역수 요게 C. 그 다음에 D를 구하세요. 그러면 D는 1 플러스 공통분의 뒤에 건데 뒤에 거가 0이니까 여기도 필요가 없네요. 그럼 결국 남는 건 1만 남는다 그 얘기네요. 이게 바로 이 회로에 대해서 A, B, C, D에 대한 4단자 정수값이 되겠고요. 요 A, B, C, D를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입해서 계산기 누르시는 건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돼요. 아마 이게 6이 나올 거고요. 얘가 3분의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9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를 구하랍니다. 전달함수인데 결국 V1분의 V2S, 즉 다시 말해서 전압 비전달함수를 구하라는 거죠.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의 전달함수 구하라. 그럼 이렇게 전압 비전달함수는 결국 입력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와 출력 측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를 비교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피던스를 표현할 때는 자 ZS라고 하고요. 어차피 전기 소자는 RLC밖에 없는 거죠. 그럼 R은 이 자체가 임피던스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고 L은 임피던스가 되려면 S만 곱하시면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요. C는 임피던스가 되려면 S 곱한 다음에 역수 취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요게 R에 대한 임피던스, L에 대한 임피던스, C에 대한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입력 측에서 보면 L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L에 대해서 임피던스로 바꾸면 여기 LS가 된다 그거죠. 여기는 R이 있는 거니까 그대로 R을 임피던스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LS와 R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달함수를 구해보시면 자 전달함수는 자 입력 측에서 바라보면 LS와 R이 직렬인 거죠. 그럼 LS 더하기 R 직렬은 임피던스 더하면 되니까요. 분해. 출력 측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는 거니까 R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전달함수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답인데 이 출제자는 여기에 R분의 L을 타우라고 하는 요 기호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R로 나누라 이 얘기니까 여기도 R로 나누시고 전부 다 똑같이 R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 여기는 R분의 L에다가 S 이건 다 약분돼 버리니까 1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R분의 L을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 기호를 쓴다면 결국 뭐가 돼요? 타우 S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을 보시면 평형삼상 Y결선 부하에서 상전압과 선전류 실효값이 각각 60V에 10A하고 부하의 역률이 0.8일 때 무효전력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보통 회로이론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의 전압과 전류가 선간전압과 선전류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조심하실 게 전압을 상전압으로 줬다라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Y결선이라는 거죠. 그나마 델타 결선이라면 뭐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나 같겠지만 Y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상전압이 6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류는 선전류를 줬죠. 선전류가 10A를 준 거고요. 역률이 0.8이랍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무효전력 구하래요. 그러면 삼상에서 무효전력 구하는 기본 공식은 자, 무효전력 PR이라고 한다면 삼상은 기본적으로 루트 3배의 전압, 전류, 무효전력이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코사인이면 유효, 사인이면 무효. 그런데 우리가 삼상에서 앞에 루트 3을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이 전압과 전류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선간전압의 선전류란 얘기예요. 요게 선간전압이 돼야 되고 선전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상전압을 60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상전압 VP가 60이라면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크죠? 몇 배? 루트 3배가 큽니다. 그럼 선간전압은 60에 루트 3배가 될 거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를 그대로 10A 줬으니까 선전류는 10A라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0.8이래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0.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루트 3에다가 선간전압에는 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는 당연히 10A 쓰시면 되고 사인 세타는 0.6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다시 수치로 넣어보면 무효전력은 루트 3배에다가 선간전압은 60에 루트 3배, 선전류는 그대로 10A,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0.6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마 요 값이 1080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업기사에 출제됐던 회로 이론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